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슬아슬한 탈락의 아픈 정남구. 미국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홀로 33시간의 동안 비행기를 몰아 뉴욕에서 파리로 날아갔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이었다. 호주 출신의 버트 헝클리는 1931년 험악한 날씨를 극복하고 남대서양을 거쳐 두 번째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 많은 상을 받았다. 그러나 헝클러보다 세 번째로 성공한 미국 아멜리아 이어하트가 더 많이 기억된다. 여성 최초 대서양 횡단 비행사로서 마케팅 연구에서도 이를 선도자의 법칙이라고 한다. 1961년 옛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에 성공했을 때 미국은 이 선도자 법칙을 떠올리고 탄식했다. 마니아기의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온 힘을 다했다. 결국 많은 희생을 딛고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를 달에 착륙시켰다. 닐 암스트롱 선장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다. 여기에도 이등이 있었다. 암스트롱보다 20분 뒤에 내린 착륙선 이그로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다. 1990년 초 삼성은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며 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라는 시리즈 광고를 내보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인간사의 속성이 대체로 그렇다. 우선 문턱에서 탈락한 이덕에겐 비탄이 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1992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표정을 연구해 은메달리스트들은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입상의 기쁨을 우선 경쟁에서 탈락한 아쉬움이 크게 갉아먹었다는 이야기다. 이를 보면 어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 점수차가 아슬아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속상함만 더 키울 것이다. 정부 여당이 2차 추경에서 소득 하위 80%의 1인당 25만원씩 제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에도 민주당 안에서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80%는 주고 81%에겐 안 주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모두에게 주지 않는 한 아슬아슬한 탈락자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늘리자니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기다린다. 지급 대상이 아닌 분은 고소득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걸까? 코로나19와 함께 살기 세상에 그전은 없다. 이종규. 지난해 10월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그레이트 베링턴에서 마틴 걸도프 하버드대 의대 교수 등 3명이 감염병 학자가 코로나19 방역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봉쇄정책이 10일간 질환 악화, 안검진 감소, 정신건강 악화 등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봉쇄를 풀 때 노인 등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 사망률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망 위험이 낮은 젊은 층은 일상으로 복귀해 자연감염을 통해 면역력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봉쇄 방역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한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다. 이를 가량 뒤 국제의학학술지 렌시스에 이 선언을 반박하는 글이 실렸다. 유럽과 미국의 과학자, 의료 전문가 79명은 이 글에서 고위험군 집중보호와 집단 면역 전략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위험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감염이 확산되면 전체 인구의 감염률과 치명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군을 따로 선별해 보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사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 글에서 존 스노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존 스노는 1850년대 영국 런던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오염된 식구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감염병 학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셌던지라 둘 사이의 논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곧이어 백상이 개발되면서 저열들었다. 사망자 규모 등 지금까지의 방역 성적표를 보면 존슨호 진영의 승리가 분명해 보인다. 백신이 나오기 전 방역을 느슨하게 했던 나라들이 방역 무방국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쟁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험에 나서는 나라들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가장 과감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 19일 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거의 모든 방역 규제를 없앴다.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수만 명이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방역 무장해제를 강행했다. 싱가포르도 지난달 코로나19를 하나의 계절성 독감처럼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방역의 무게중심을 확진자 증가억제에서 중증 환자, 사망자 최소화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실험의 뒷배는 높은 백신 접종률이다. 영국 인구 대비 접종률은 68.2, 완료 53.2, 싱가포르 71.2, 완료 47.7에 이른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런 완화 전략의 밑바탕이다. 그러나 이런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급격하게 방역 장벽을 허문 영국에서선 우리의 목소리가 크다. 존슨호 선언을 이끌었던 과학자 120여 명은 최근 영국의 조처를 두고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렌시스에 실었다. 이런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비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국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염 폭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했다. 싱가포르도 요 며칠 새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다시 방역의 고삐를 쥐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드 코로나가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 화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가 문제제기다. 그 바탕에는 코로나19 정식된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한가한 소리라고 흘러들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두를 일도 아니다.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꼭 필요하지만 세상에 그전은 없다. 방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달라진 상황에 맞게 의료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질서 있는 출구 전략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